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국민의 대표임을 포기하고 삼성과 유착했다며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세월호에서 제자들을 구조하다 숨졌는데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교원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가 낸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변협에선 오늘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공평한가를 주제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공익소송은 재판 비용 부담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재산권 등이 침해당했다면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대표임을 포기하고 삼성과 유착했다. 반성 없이 남 탓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옵니다. 눈에 띄게 머리가 하얗게 쇴 이 전 대통령은 딱딱한 표정으로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벌금 320억 원과 추징금 163억 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구형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보다 징역은 3년, 벌금은 170억 원을 더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지칭하며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질타하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 기업 현안을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국민을 철저히 기망했다는 것이 검찰의 질타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단 한 명만을 가리킨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이 전 대통령을 거듭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과 횡령 등 16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심은 16개 혐의 가운데 다스 미국 소송비 61억 원 대납을 포함해 뇌물 85억 원 등 7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구형 징역 20년보다 3년이 늘어난 징역 23년을 구형하는 등 검찰 구형량이 더 높아진 건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430만 달러, 5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뇌물 혐의 액수로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특별히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유죄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여기다가 검찰에서 추가한 뇌물 혐의까지 추가로 인정이 된다면 양형면에 있어서 형량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립니다.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항소심 결심 공판은 끝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공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최저임금 헌법성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낸 거죠? 네, 이제 그 최저임금을 이제 고시한 이제 그 고시가 있습니다. 이제 행정부처에서 이제 발령을 하는 건데 이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고시가 이제 자신들의 그 기업의 재산권과 그다음에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은 그 최저임금법이 이제 그 2017년 7월에 네. 이제 보면은 그 발령된 고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6.4%가 인상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 해 같은 경우는 10.9%. 네. 그러니까 매년 16%, 10% 이렇게 증가를 해서 네. 이게 결국 기존 인상률의 3배 가까운 수치다. 네. 이거는 최저임금 인상이 이렇게 강행되면서 네. 자신들의 어떤 재산권과 그다음에 기업 경영의 네. 자유가 침해됐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것이죠. 네. 이게 뭐 심판 과정에서 그럼 제일 큰 쟁점이 뭐였나요? 결국은 이제 이 그 최저임금 고시가 네. 그 헌법상 어떤 그런 이제 기본권을 침해했느냐, 이제 그것이 결국은 네. 쟁점이 된 것인데요.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 네. 보면 2018년과 2019년도에 최저임금액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서 뭐 입법 형성의 자유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네. 이제 계약의 자유, 뭐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네. 내렸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그래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게 헌재 결정인 거죠. 그렇죠. 이제 네. 헌재에서는 따져 보니까 네. 이것은 국회에서 이제 네. 입법 재량권이 있고 네. 그다음에 국회의 입법의 어떤 그런 위임을 받아서 네. 정부 부처에서 이런 다양한 어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네. 형성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네. 뭐 별도로 다른 의견이나 보충 의견은 뭐 어떤 게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보충 의견이라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보충 네. 의견은 뭐냐면 네.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네. 공식 그 결론은 같이 하지만 네. 부수적으로 이제 보충해서 이제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좀 따로 있다. 네. 이제 이러면은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이제 별도로 내는데요. 네. 이번에 이선의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이 이제 네. 보충 의견을 낸 게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업종이나 지역, 네. 그다음에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네.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뭐 현저히 불합리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 이게 가장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네. 따라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이나 경제 상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주의 깊고 균형 있게 검토해서 네. 결국은 기업과 근로자의 그런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네. 좀 조화롭게 조정하는 어떤 지혜로운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좀 네. 덧붙인 이런 보충 의견이 나온 상황입니다. 뭐 보충 의견을 포함해서 오늘 헌재 결정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네. 주된 공약이 이제 네. 최저임금의 어떤 10% 이상의 그런 최저임금 네. 인상이나 이런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이제 그런 고시들이 나왔고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것 같은데 네. 한편으로는 또 기업 경영의 어떤 자율성이나 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침해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네. 어떤 그러한 또 역효과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그 헌재 보충 의견처럼 네. 최저임금의 인상도 사회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네. 그 인상 폭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면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든 너무 한꺼번에 급하게 하면 어디선가는 탈이 나는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선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공평한가라는 주제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뭐 패소자 부담주의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소송 비용 관련해서 네.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네. 이제 패소자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에 따른 건데요. 네. 변호사 보수를 예로 들면 네. 이제 소송가액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이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네. 소송가액이 5천만 원일 경우 변호사 보수는 440만 원이 되고요. 네. 1억 원일 경우 770만 원 정도 이제 패소한 쪽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그러면 공익소송에선 이런 패소자 부담주의가 문제다 뭐 이런 취지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재 발표를 맡은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감사는 네. 공익소송의 범주를 인권 실현, 표현의 자유 보장, 권력 감시, 노동권, 그리고 환경권 보장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눴습니다. 네. 한마디로 공익소송은 판결을 통해서 사회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네. 당사자 개인을 넘어서 공공의 이익을 확대하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공익소송의 경우에는 네. 패소자 부담주의에 예외를 줘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뭐 취지는 알겠는데 예외를 둬야 한다는 근거나 논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의 상대방이 대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공기업, 재벌 등 이른바 힘센 상대인 네. 경우가 많습니다. 네. 거기다 승소 가능성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승패에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네. 공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나아가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새로운 법 해석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승소하는 네.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공익소송의 현실이나 취지 등을 감안하면 네. 패소자 부담주의에 예외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뭐 사례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네. 염전 노예 피해자 지체장애인 8명이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했는데 네. 1심에서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패소했습니다. 네. 그러자 신안군이 패소한 7명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697만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네. 항소심 소송 비용에 부담을 느껴서 패소한 7명 중에 4명이 항소를 포기했고요. 네. 3명만 항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3명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허가 관련해서 이제 생명 다양성 재단이 설악산 사냥 28마리를 원고로 해서 낸 행정소송도 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네. 양양군의 소송 비용 1,652만 원을 물게 되면서 네. 이제 재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결국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네. 소송 비용이 부담돼서 재판을 포기한 사례는 꽤 많습니다. 네. 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대안이 제시가 됐나요? 네, 민변 공익인권 변론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송상규 변호사가 네. 공익소송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제도 개선 방향 주재 발표를 맡았는데요. 네. 일단 큰 방향은 네.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감면 제도를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송 변호사의 제언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네. 관련 규정을 삽입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네. 법률 개정 전이라도 네. 이제 법원이나 법무부가 관련 규칙이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네. 특히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쪽이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네. 우선적으로 공익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 감면 대상을 이제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감면 대상이 되는 공익소송, 공익성이라는 걸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나요? 네, 관련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익성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공익성의 기준을 놓고 이제 사례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큰 네.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 송상규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소송 비용 각자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네. 공익 소송에 대해서는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라고 해서 네. 이제 원고가 승소할 경우 패소자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고 네. 이제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패소자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는 네. 보호적 비용 명령 제도를 채택해서 이제 법원의 재량으로 소송 비용 지불 의무를 면제하거나 네. 혹은 지불액 상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공익소송의 경우에는 이제 패소자 부담주의에 예외를 두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송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한마디로 소송 한번 잘못했다가 폐가망신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공익소송에 대해서 뭐 예컨대 특혜를 준다라거나 이렇게 매우 미시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공익소송을 키울 수 있는 공익법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 문제가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소송 남발을 막을 장치 마련을 전제로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당한 고 김초원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가 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었던 김초원 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며 다독이는 등 아이들을 구조하다 숨졌습니다. 26,
김초원 교사가 숨질 당시 나이입니다. 당시 31살이던 이지혜 기간제 교사도 아이들을 구조하다 숨졌지만 경기도 교육청의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이후 기간제 교사들도 질병이나 상해 사망보험 등 도교육청의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초원, 이지혜 교사에 소급 적용되진 못했습니다. 기간제가 아닌 정교사들은 5천만 원에서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죽음마저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2017년 4월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2,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15일 1심에서 김성욱 씨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원고 패소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성욱 씨는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의 10글자 선고로 김성욱 씨의 바람은 다시 꺾였습니다. 김성욱 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딸이 떠난 지 5년 9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사회에 깔린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욱 씨는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끝까지 일말의 희망을 놓지 못하고 품었습니다. 김성욱 씨는 2018년 1월에야 숨진 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딸이 숨진 지 꼭 3년 9개월 만입니다. 처음엔 관련법에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순직 인정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 이후 기간제 교사도 순직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이 처리된 뒤에야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26살 딸을 잃은 참척의 아버지 마음이 어떨지 겨우 가늠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의 바람이 대법원에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